주말 뉴욕 증시는 1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날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어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이 유로화 안정기금 법안을 승인하고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다우는 12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재정 적자가 전달보다 무려 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삼성이 미래 질병 진단과 개인별 맞춤 의료 핵심 분야인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삼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사업에 게놈을 묶어 바이오 헬스 분야를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석가탄신일 휴일 빼고 나면은 4거래일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흘 내리막길을 내린 결과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는 정확하게 1,600포인트에 끝이 났습니다. 북한의 리스크도 있었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남유럽 문제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수급이 또한 꼬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날에는 장중의 지지선이 1,590포인트였고 또 목요일장에서는 장중 지지선이 1,600포인트였다라는 것을 반대군요. 그 전날 1,600 그리고 목요일날 1,590 이렇게 장중 지지선이 자꾸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조금은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북한발 리스크보단 여전히 유럽의 위기가 문제다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1,600에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한 20포인트. 그러나 코스닥에서 20포인트는 크죠. 퍼센트로 보면 거의 4%가량이나 급락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의 급락의 원인이 뭐냐 지금 찾는 분위기도 많은데요. 어쨌거나 개인의 저가 매수가 장 막판 쪽으로 가면서 유입이 돼서 480선은 겨우겨우 유지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양시장뿐만이 아니라요. 외환시장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3원이 아니고요. 하루 만에 30원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1,190원대도 돌파를 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한 여구에서 1,200원대도 이미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실 텐데요. 지금 나오는 이 아시아 증시 마감은요. 석가탄신일 휴일에 우리 장이 쉬었을 때 아시아 증시가 개장한 날 그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등을 한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니케이라고 하겠는데요.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종가 기준 만선이 이탈됐고요. 장중에는 9,700포인트도 깨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올랐느냐? 유럽발 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중국의 긴축을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오히려 좀 한 발 잦아들면서 중국은 반등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도 2% 이상이나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지나면서 뉴욕 증시 마감도 보실 텐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다우가 만선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다우가 반등했네라고 좋아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가탄신일 휴일하면서 넘어가는 그날 밤에 다우가 375포인트나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어떤 그 폭락폭을 한 반 정도 만회를 하면서 주말에 반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또 다우가 만선을 깬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마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이슈 들어보는 시간 갖죠.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다우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10,0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25.38포인트, 1.25% 상승한 1193.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1.14%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 4% 떨어졌고 S&P 500은 4.2%, 나스닥 종합 지수는 5%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는 유럽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개장 직후 곧바로 다우 지수가 1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등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증시는 유럽발 악재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의회가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는 오후 들어 급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날 3%대의 낙폭이 과다했다는 인식과 이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의 화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정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네. 또 전날 상원이 통과시킨 금융개혁 법안이 상하 양원 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4%가량 올랐고 JP모건 주가도 6%가량 급등했습니다. 정권거래위원회 SEC와 법정 다툼을 하지 않고 화해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골드만삭스 주가 역시 3.3% 상승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우가 지금 고점 대비 한 10%가량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또 루비니 교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약세장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네, 뉴욕 증시는 지난 20일자로 전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전략경제 대화를 끝내고 미국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유럽 위기와 관련해 대서양 양안 간의 국제 공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방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 유로화 매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시장 개입은 단기 효과만 거둘 뿐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유럽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26일 영국을 방문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 27일에는 독일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은행 총재를 연이어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경제 지표로는 주택 경기와 1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4월 기준주택 판매 실적이 발표됩니다. 4월에는 지난 3월의 연율 535만 채보다 다소 소폭 증가한 560만 채가 거래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는데 이 역시 조금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25일에는 5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되며 27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분기 GDP는 잠정치 3.2%보다 다소 높은 3.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가이트너 입에도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에 어떤 공조가 나올지 말이죠. 자, 한편 뉴욕 증시의 이 반등을 결국 마감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닫힌 유가는 9거래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뉴욕 상업거래소는 오후 3시면 마감하지만 뉴욕 증시는 4시에 끝납니다. 주가, 유가가 동조하고 있어 앞서 거래를 마친 국제 유가는 증시 반등을 보지 못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0.76달러 내린 배럴당 7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인도분 가격은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만 무려 7.2%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발 위기가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수요 우려가 또한 유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보셨듯이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그 전날 폭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독일 쪽에서 유럽 구제기금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25포인트가량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지요. 뉴욕 따라서 조금 올라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천안함 관련 얘기도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장 전망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우 만선 얘기가 주말에 많았는데 이제 우리 코스피도 딱
1,600입니다. 나흘째 계속해서 하락한 그런 결과인데 유럽 불안에 북한발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서 1,600까지 내려왔어요. 예. 뭐 지난 주말에 그 1,600선을 장중에 깼다가요. 간신히 뭐 1,600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난주는 사실 뭐 남유럽 재정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에 그 천안함 침몰에 관한 그런 발표를 하면서 네.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 북한의 뭐 강경 전쟁 대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그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불거지는 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 뭐 네. 과거에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뭐 서해교전 이런 것도 큰 영향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이렇게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발표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장중에 그 영향력이 좀 좌우는 되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그 군사적 대응 조치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선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뭐 제한적인 전망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보면 시장은 뭐 그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로존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그런 반락 등 그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유로화 또 유럽 얘기들, 그리고 북한 뭐 리스크, 뭐, 체크해야 될 외부 변수 또 내부의 어떤 갑자기 등장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와 연동돼서 우리 증시에 커다란 좀 버팀목이 돼줘야 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 좀 연동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닷새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그에 앞서 샀었던 것에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넉 달 사주다가 예.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절반을 팔아버렸잖아요. 예. 뭐 외국인들이 지금 한 11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는데 네. 뭐 한 달 만에 지금 5조 원이 넘게 5조 한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통 매수하는 데는 보통 보면 환차익도 많이 고려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율이 1,250원대에서 이렇게 1,100원까지 내려오는 사이에서 그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서 뭐 여기 환율은 지금 1,200원도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 환차익에 대한 그런 우려감 플러스 그다음에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달러 환율에도 기반을 두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저희 나라가 특히 이제 수출이 또 많이 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그 유로존이 이렇게 좀 불안하면은 수출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우려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나라가 수출이 그 경제 성장률 작년에 7.8% 차지하는 데서 네. 그 수출이 차지하는 그 경제성 7.8% 중에서 수출이 한 1.5%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와 내수가 약 1.2% 차지하면서 수출이 내수보다도 이렇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로존 경기 침체는 우리 그 국내 수출 회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말에 다우가 10,000선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샥 들어와가지고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종가 기준 1,600 정도에서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장도 오늘 뭐 1,600은 지켜주겠죠? 글쎄 뭐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 지난주에 이제 300포인트 미국이 빠질 때 다행히 네. 저희가 하루 쉬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연휴 3일간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고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1,600선에 대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우지수가 다행인 것이 지난 주말에 그 장중에 그 지지난주에도 한번 잠깐만 깼다가 네. 이제 왔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을 깼다가 또 다시 10,0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10,000포인트에 대한 그런 이중 바닥 기대감과 또한 심리적 지지선인 10,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 증시도 한번 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거의 1.8% 30포인트 떨어진 코스피 얘기는 1,600포인트에서 그래도 지지가 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4% 가까이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락해버린 코스닥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도 뭐 아무래도 그 코스피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좀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사들이다가 지난 주 후반경에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최근에 개인들 신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예, 맞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담보 부족에 의한 걸로 투매 물량이 좀 나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그 안정을 찾으면은 코스닥의 그런 그 실적 호전 종목들이 또 다시 조금 더 강세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 사실 금요일 날 코스피 빠진 거는 뭐 천안함보다도 오히려 유럽발 위기 때문이 컸다라고 했는데 천안함 관련 소식들이 조금 더 우리 내부적으로 더 나온다 할지라도 후속 조치에 따른 더 이상의 충격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00 정도에선 지지가 되리라고 보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장중에는 또 다시 1600이 깨질지 이 여부도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일단 요즘에는 주도주를 믿기도 좀 그런 장인 것도 같고요. 뭐 예. 실적주를 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 뭐 하나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요즘 뭐 사실 계속 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이제 IT, 자동차, 네. 뭐 화학 이런 쪽들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고 특히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왔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온 거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많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네. 사실 1600선에 대한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에 기초를 해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1600선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혹시 장중에 1600선 이렇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만약에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일단 뭐 시장 대응을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 손 치고 이제 혹시 매매 대상으로는 여전히 실적 호전 종목들의 IT나 자동차 중에서 네. 60일 이평선이 살아 있으면서 그다음에 현재 주가가 60일 이평선 위에서 네. 거래가 되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네. 그나마 뭐 시장 대응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을 좀 압축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굳이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보고 60일 이평선의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하라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과대된 그런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기다리면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지금 예. 조선주도 갑작스레 또 4월에는 괜찮은데 5월 들어서 갑자기 예. 또 아래쪽으로. 예, 저도 사실 조선주나 해운주들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유럽발 특히 이제 그리스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그리스가 해운 뭐 이런 쪽들에 발주를 많이 예, 내죠. 예. 예, 그런 주력 산업인데 그쪽이 안 좋으면서 이 조선주들이 또 급락에 된설에 이렇게 맞이를 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외국 기관들이 특히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안 좋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과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 종목들로 또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쪽들을 안 좋은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를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네. 비중을 좀 줄이셔서 실적 호전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도주와 어떤 비주도주 얘기로 다시금 좀 돌아가 보면요. 지금 요 앞까지 우리 증시의 어떤 상승 추세를 이끌어줬던 이른바 IT 자동차 주도주가 지금 이미 조정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지라든가 섬유유복 그야말로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내수주라든가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주도주보다는 조금 피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그것도 하나의 최근에 방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한국전력 주가가 네. 좀 바닥을 형성하고 좀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에 기댄 그런 유통과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예, 음식료도 괜찮고 요즘에 또 보니까 한세식이라는 주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주가를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약간 방어적인 주식들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섬유 의류 종목들의 이제 단점이 사실 많이 편입하기가
조금 네, 힘들다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로는 좀 편입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뭐 완전히 종목 체인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비중 조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역시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60일 이평선 플레이를 하자라는 전략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 지난주에는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고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좀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장중에 사실 뭐 손절가 5만 1,000원이 장중에 깨져고 뭐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예,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종가상으로는 뭐 한 5만 2천 원 근처에서 이렇게 끝나고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여전히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오늘은 이제 뭐 다 많이 아시는 종목인데 네. 이제 오늘 그 단기적인 매매와 중기적인 걸로도 좀 괜찮은 세종공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세종공업은 지금 자동차 쪽 세종공업이면 세종공업 하면서 막 모이실 것 같은데요. 세종공업 뭐 지금 예. 다 이제 수혜가 왜 되는지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현대차그룹의 이제 해외 확장 수혜주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갈 때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난주에 이제 1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 연속 한 이틀간 급락을 해서 지금 1,6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대자동차의 소음기 한 70%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머플러, 예.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유일하게 뭐 그 품질 1등급을 획득한 협력업체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해서 이렇게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난주에 1,600원과 그 장중 내려갔던 1,300원 정도 사이에서 오늘은 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손절가를 굳이 따진다면은 그 10,000원 선이 깨지면은 10,000원 선이 깨지면은 한 9,800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좀 그 단기적인 손절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짧게 목표가는 지난주에 고점이었던 13,000원을 그 목표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미 지금 IT보다는 약간 자동차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함께 살짝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기아차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는데 기아차가 사실은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종공업 지금 13,000 전고점 부근까지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적으로 13,000원 얘기하셨는데 빠르게 내려왔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량이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뭐 13,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짧게는 이제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네. 만약 혹시 반등이 나와서 뭐 종합지수가 한 1,645씩 가면은 또 많이 팔아라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이제 주가는 뭐 한 11,000원 후반의 선에서도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조금 그 시장을 대응을 그 조금 강하게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은 13,000원까지 가지고 계셔 보셔도 올해 뭐 지금 BPS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네. PBR 1배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그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2,200원으로 지금 현재 포도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좀 경쟁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짧게 짧은 호흡으로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종공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에 들어가셔서 전고점, 얼마 전 전고점입니다. 13,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한번 찾아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부터 다뤄볼까요? 예, 일단 지난주에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3월에 확정된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관한 공청회를 열면서요. 네. 이번에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10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 일진 디스플레이, 월덱스, 대주전자재료, SKC 솔믹스 등이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만한 종목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신 또한 익숙한 그런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조금은 생소한 것은 월덱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월덱스라는 종목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업체로서요. 네. 미국의 실리콘 업체를 좀 인수를 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실리콘을 이제 조달하면서 제조까지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는 LED용 사파이어 인곳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네. 사파이어 기판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국내 중소기업이나 세계 시장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 업체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역시 월덱스도 최근에 어떤 그 고점을 찍고 IT 자동차 부품주하고 비슷하게 또 조금은 주춤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도 가격대면 괜찮을런지요? 예, 일단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적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금일 일단 시장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월덱스 같은 경우도 한 9,500원대에서는 매수를 좀 해보셔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역시 한 13,000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손절은 한 8,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면 다시 손절을 하시고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덱스 지금 LED용 사파이어 인고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성공하면 또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 아까 언급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한 종목만 더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또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안 오른 편은 아닌 게 일단 추세가 살아가는 종목인데 역시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좀 지정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LED 기판 자체가 워낙에 공급 부족 사태가 심하고 올해 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LED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일단 웨이퍼 업체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까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라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해서 9,100원에서 9,500원대 정도가 가장 좀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라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매수를 진입을 하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00원이 좀 하락을 한다면 다시 매도하셨다 재진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역시 한 1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이 개non 프로젝트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무엇보다 마크로젠하고 손을 잡는다는 뉴스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마크로젠은 어떻게 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크로젠 자체의 현재 수익성으로 봐서는 현재 네.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삼성전자와 이제 최근 들어서 장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공동으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이 워낙에 큰 상태라 네. 수급적으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폭도 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주가 수준이나 그리고 DNA 분석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단기간에 개발을 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고 지나치게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때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더라도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4일 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석가탄신일 휴일을 보내는 동안 뉴욕 증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375포인트나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주말에 그 반 정도를 만회하는 반등이 있어 왔습니다. 자, 반등만 보고 우리 증시 오늘 또 1600 이상 오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것이요. 그 전날 375포인트 폭락을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장이 새롭게 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소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1,587포인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12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475포인트에서 6포인트가량 빠지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75만 원 깨면서 장 시작하고 있고 포스코는 워낙에 쌉니다. 43만 5천 원 반발 매수세가 아주 소폭이나마 유입이 되고요. 역시나 뭐 경기방어주 이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한국전력은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8% 이상이나 정말 올 들어 최대의 낙폭으로 급락을 했었죠. 뭐 브라질 프로젝트의 불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역시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최근 들어서 급하게 많이 빠졌죠. LG전자도 이 정도 10만 1,500원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자리인 듯 보입니다. 자, 밖에 현대차는 역시 낙폭이 좀 IT 쪽보다는 확실히 적다. 특별히 지금 뭐 보합세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4만 원에서 살짝 하회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10만 5천 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2% 오늘 아침에 급락하고 있고 신한지주, KB금융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은행주, 금융주가 그나마 좀 견조하다.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신한지주는 또 오늘 아침에 한 1% 정도 추가로 낙폭이 있네요. 한데 모비스도 역시 현대차와 비슷하게 낙폭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보다는 자동차가 역시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LG화학도 부합 정도로 약부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3%가량 급락을 했었던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는 오늘 다른 길을 갑니다. 하이닉스는 1.5%가량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더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24,000원대 턱걸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도 뭐 보합 정도로 견조한 모습, 역시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의 어떤 1.3%의 상승폭은 시장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더 눈길을 끈다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29,950원, 오늘 아침에 3만 원도 살짝 찍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지주회사 LG도 1.7% 적지 않은 낙폭 보여주고 있고 롯데쇼핑이 2%나 급락합니다. SK에너지가 1%, NHN도 지난주 목요일에 또 좀 오르더니 1.6% 오늘 아침에 상승폭 그대로 토해내는군요. 삼성화재도 오늘 삼성생명도 좀 약한데 같이 약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도 약보합, KTNG도 오늘은 약보합, 외환은행도 약보합. 일단 오늘 뭐 은행주나 금융주가 특별히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기업은행은 오히려 2%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올라오네요. 1590 하회했다가 1594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SK 브로드밴드부터 보면 오늘 3%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서도 1.7% 상승 마감을 시켰었죠. 역시 SK텔레콤과의 합병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주 목요일에 7%, 오늘 2%, 거의 한 2거래일간 9%, 10% 가까이 내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거의 한 5%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드피신 소재도 뭐 한 2거래일간 한 6% 빠지면서 10만 원 선도 조금 위태로운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밖에 소드피신 소재부터 CJ 오쇼핑까지 1% 이상 내리는 종목들 많고요. 태용도 2.3% 급락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그래도 강보합, 성광반도도 강보합이고 루멘스는 3% 급락, GS 홈쇼핑도 2%, 차바이오엔디오스텍도 역시 3%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도 1.7% 하락하고 있네요. 네오세미텍은 그나마 보합이고 동국 SNC가 보합 정도, 그나마 좀 조선 기자재주 많이 내린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살짝 유입되는 그 정도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만 잠깐 볼까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오늘 약보합 정도로 머물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섰었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3.5%나 급등했었죠. 코스피가 1595까지 올라오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1600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좀 오산이었네요. 역시 뉴욕 증시가 우리 쉬는 날 375포인트 급락한 영향을 오늘 아침에 조금 받는 듯도 싶습니다. 출발 상황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죠. SK증권으로 가서 원종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좀 만회를 하고 있긴 한데 1600을 좀 깨면서 출발해서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26포인트 하락한 15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59포인트를 기록한 478.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동안 미국의 주가가 하락과 상승을 이어갔지만 주가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플러스 6억 원, 기관은 플러스 45억 원으로 아침보다는 조금 숨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연일 동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럽 문제에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유로화가 19일 이후 4일 연속 반등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약세 추세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연쇄적인 국가 디폴트로 인한 유로존 붕괴에 대한 공포는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대외 악재, 경기 모멘텀 둔화 등의 우려가 잠전하고 있어서 강한 반등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가격 매립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12개월 예상 퍼가 8.8배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싸다고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 퍼 10배, 또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퍼 9배를 모두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후행적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가격 매릿은 유지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투매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수 반등이 나옴과 동시에 외국인이 사는지를 봐라라는 것이 어떤 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600 밑에서 바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방금 9시 6분 막 지나면서 코스피가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쭉 빠지면서 12개월 지금 포워드 퍼도 9배가량, 9배도 조금 못 미치는 우리 증시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주도주가 매력적인 건가요? 예, 현재 일단 대표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늘 보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67%, 현대차는 마이너스 0.36%로 기존 주도주들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안 좋았던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3.24%, 포스코가 1.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정적인 구간에서 기존 주도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소외받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고 비주도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를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먼저 오르기 때문에 비주도주가 좀 먼저 상승하는 걸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주도주가 좀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보면 대외 변수로 인한 체계적인 리스크 확대로 업황 불문하고 좀 하락률이 좀 나오면서 좀 접근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6월로 진입하면은 대외 악재는 점차 완화되고 실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에 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IT, 부품이나 장비 업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이 좋은 업종도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인데요. 경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예상도 다소 낮아질 수 있는 반면에 대기업들의 투자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IT, 부품이나 장비 업체에 대한 실적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크게는 오늘 아침에 낙폭과대주가 조금 주도주보다 더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낙폭과대주, 소외주 쪽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역시나 주도주 쪽에 IT 자동차 섹터인데 IT 중에서도 경기 모멘텀이 조금 이렇게 더블딥 얘기도 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확실히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종목들이 IT 섹터 내에서는 더 낫겠다. 장비주, 부품주 얘기를 하셨는데요. IT와 자동차, 주도주 내에서 두 개 섹터를 보자면 지금 글쎄요. IT 쪽이 지금 현재 조정폭은 더 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싼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기에는 더 유리하죠. IT 쪽이 좀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견주한 자동차 쪽이 더 나을까요? 변동성이 지금 IT 쪽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익 모멘텀이나 업황 모멘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IT가 좀 더 낫고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기업들이고 신차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IT가 좀 더 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업황도 이쪽이 좀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IT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1600 정도에서는 거의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저희가 안심을 하고 좀 믿어도 되는 건지. 지금 다시금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600선을 절대 안 내려간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네. 이제 지수가 생각할 때 저희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600 이하에서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00 이하에서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도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아까 같은 업종이나 종목을 보라는 말씀이신지요? 예,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네.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요. 6월로 진입할수록 2분기 실적이 7월에 발표하는데요. 6월부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갈수록 실적 호전주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네. 점진적으로는 6월로 진입할수록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의 어떤 아주 안 좋은 시장까지는 아니다. 1600 밑에서는 내려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될 것인데 적극적인 매수는 한 6월 정도 들어가서 해보는 게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외환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또 궁금합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보내면서 여기에서 1,200원 뚫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여기 환율은 17원이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작 환율은 그것을 반영하면서요. 1,212원, 13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 전일 대비해서는 한 18원가량 오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 출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뭐 외환 당국의 개입 루머까지 나오면서 빠르게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05원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는 이제 한 10원 정도에서 한 8원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 뭐 달러 약세,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한 거하고는 지금 정반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1,200원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항상 원하는 해외에서 뭔가 좀 불안하다 싶은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급락을 하고 봅니다. 네. 항상 환율이 오르고 보고요. 좀 되게 불쌍한 그런 통화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워낙에 높고요. 단기 외채 비중이 높다는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채권을 보유한 것들, 그러니까 뭐 꼭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가증권으로 통한 채권이 아니라 은행이 뭐 빌려준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빌린 돈을 다 회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늘 해외 이슈에 흔들리고 이제는 그거를 하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학습 효과가 생겼고 이슈가 생겼다 하면 일단 원하는 좀 팔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경우에는 결국 다시 그 레벨로 돌아오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우려가 큰 그런 재정 부분들, 뭐 국가의 부채라든지 재정 수지라든지 아니면 경상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기다리고 있던 1,200원 선이 왔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펀더멘털에 베팅을 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해보는 그런 수준에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상황은 불안하지만 일단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통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상승하면은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들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는 그래도 트리플 약세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채권 시장은 유일하게 강세로 마쳤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채권을 사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67.3조 원으로 5월 현재까지 오히려 1.5조 원을 5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되었죠. 1.5조 원을 잔고를 오히려 늘려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식 매도 금액은 5.3조 원 정도인데요. 5.3조 원을 주식을 팔았는데 채권은 오히려 1.5조 원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불안하고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요.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같은 상황이면 어쨌든 유럽의 재정 위기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환율에 좀 흔들리면서 채권도 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좀 강해진 펀더멘털, 강해진 채권 시장의 그런 힘을 바탕으로 오히려 주식 시장은 팔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좀 더 사고 있고요.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체력도 좋아진 만큼 금리 하락세가 다시 한번 또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이런 채권 매수세가 환율마저도 방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채권 시장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채권시장,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요.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반전을 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 1604포인트. 네, 현재 목요일 종가 기준 대비해서 4포인트 오르고요. 오늘 아침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드디어 현물을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600 밑에서 말이죠.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재밌는 것은 저가의 매수세를 확실히 외국인들은 1600 밑에서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이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아주 급하게 많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고요. 국내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주식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긴 했지만 주말에 미국 시장이 장중 저점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준 점이 심리적인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이 모처럼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동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T주의 외국인 매도가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상당히 좀 세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전체 순매수의 한 50% 정도를 현재 IT주에 집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적어도 대규모 순매도는 일단 진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은 수급적인 악재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 증시를 덜 팔거나 내지는 오늘처럼 소폭 사줄 그런 분위기도 조만간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럽발 위기 문제는 또 쉽게 해결 국면으로 이제 치닫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의 어떤 재정위기 문제가 좀 더 파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유럽 쪽 문제가 급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주가 흐름이 상당 부분 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반등적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유럽 쪽 문제의 어떤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급격하게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이익 대비 가격 수준이 상당 부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배율은 한 8.8배 정도를 지금 1600포인트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역사적인 평균, 그러니까 10년 평균 수치인 9.1배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을 결정하는 기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안정적인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불안정성이 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 역시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위기가 계속해서 괴롭히겠지만 그래도 1600 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처럼 계속해서 받쳐준다면은 주식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그런 일은 급격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도 다시금 양봉을 그리면서 플러스가 뜬 것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IT를 좀 오늘 사주는 분위기가 정말 조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LG전자, 하이닉스만 플러스가 떴을 땐 조금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말이죠. 그럼 IT 대형주가 지금 동안 사실 자동차보다도 더 많이 빠졌었고 또 먼저 조정을 받았었고 그 폭도도 컸었는데요. 앞으로 산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지금쯤 충분히 싸져 있는 IT 쪽을 보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까? 네, IT 주식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조정에 들어갔었던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적 전망 자체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이후에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IT주들의 어떤 그 저평가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IT를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오늘 플러스가 뜬다 할지라도 싼 가격인데 10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한 그 천안함 관련해서 발표해서 조금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때쯤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조금 그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북한 문제 관련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북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격의 매매 결정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변동성이 어쨌거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자, 현재 코스피는 목요일 종가보다 5포인트 뛴 1,605포인트고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9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 25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 자체는 물론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규모도 적은 규모도 아닌 사실 강한 매수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프로그램 쪽도 오늘은 좀 장의 어떤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480 정도로 다시금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후 약 한 30여 분 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라든가 대응에 관해서 조금 강경한 수위가 나오지 않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바뀌진 않을런지 지금 행복감을 그대로 끝까지 누려도 좋은 장인지 조금은 불안한 감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